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나니까 요즘 정책적으로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죠. 하는 총재도 만나고 금융위원장도 만나고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도원 결의를 했죠. 하는 총재는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고 걱정했고, 새로 취임한 금융위원장은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우리는 원팀이다, 같이 정책 공조와 협업을 통해서 정교하게 대응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도 만났죠. 가계빈 해결에 정책 공조를 강화하자고 하면서 서로 웃으며 만났습니다. 웃으며 만나기엔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이미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장기간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MF에서 계속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을 했었죠. 이거 규제를 빨리 강화해야 된다고, 가계부채 문제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냅뒀다간 큰일 날 수 있다고, 이거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IMF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죠.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반복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부동산 가격 급등, 주식시장 과열, 여기에 가계부채 악화가 겹쳐져서 아시아 4대 경제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꼴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우리나라 금융수장들이 모여서 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빚이 늘어나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소득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빚이 이제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빚 무서운 줄 몰랐을까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심각해진 이유, 원인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가 시작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 금리의 방향성은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했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고, 만찬 뒤에 척하면 척이 이루어지면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2.5%에서 1.25까지 기준금리를 5번이나 내려서 1.25라는 저금리 기조를 만들어냈어요. 금리만 내린 게 아니라 대출 규제도 완화해 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기준금리는 내려도 대출에 대해서 조금 깐깐히 했다면 대출이 이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 규제의 빗장까지 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죠.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고 집값도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과 역행하는 금리를 결정한 하는 총재는 연임을 했고, 초저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제로 금리나 다름없었죠. 문정부 들어서고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연임시키면서 실기를 했습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던 현 정부도 어처구니 없게 다주택자 세제 혜택 주고 금리도 안 올리고, 오히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대출도 자유롭게 해주면서 미친 집값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다 빚으로 만들어낸 결과죠. 파티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인상으로 가고 있는데, 다 빚쟁이가 되고 나서야 이제 금리를 찔끔찔끔 올리고 있는데, 무탈하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 정말 전망은 어두워요. 꼴대로 꼬인 부동산 시장 모두의 합작품입니다. 기재부도 큰 몫을 했어요. 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만든 원인이 기재부에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문정부 초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기재부의 목소리가 더 컸죠.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세금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실현되지 않았어요. 초반에 확실히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했다면 이 지경까지 사람들이 날뛰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공식화했는데 이것도 바로 시행이 됐으면 됐는데 유예시켰죠. 언론에서 호도하는 얘기 그대로 믿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상제 도입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는 부동산 업자들의 억지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분상제 핀셋 적용하고 유예시키고 하면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을 했습니다. 각 부처 간의 엇박자로 강력한 정책이 있으나 마나한 정책으로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여기에 금융당국도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집값 문제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고려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구멍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차주별 DSR 적용하고 주택대출에 대해서 총량 규제한다고 계속 예고했었는데 단계적 적용이라는 방침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간을 피해서 더 빚을 많이 끌어냈어요. 이금융권 5060 같은 경우는 DSR이 80%를 넘어섰죠. 차주별 DSR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내에 6억 이상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차주별 DSR을 적용을 하는데 나머지는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출의 풍선 효과를 타고 더 돈 빌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소득과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땡겨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이제 강화하면 대출 절벽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아직 적용되기 전이니까 돈 못 빌릴까봐 미리 땡기고 끌어다 썼습니다. 차주별 DSR 40% 초과되는 신규 계좌가 5만 3천 건에 이를 정도로 더 빚을 내는 사회가 됐어요. 이렇게 늘어난 가계빚이 1,800조에 이릅니다.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약발이 들지 않죠. 이미 예고를 했고 시행되기 전까지 엄청난 기간을 주니까 사람들이 미리미리 돈을 빌렸습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을 정해놨지만 무용지물이죠. 지금 대출이 중간중간 중단되는 이유 가계대출 총량을 정해놨는데 이미 땡겨간 사람들께 실행이 되면서 그 대출 증가율을 채워버리니까 대출이 순간순간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인다고 했는데 아직도 대출받을 구멍이 많이 있으니까 빚은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빌릴 수 없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빌려놓겠다는 심리로 더 빚을 많이 졌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손보지 않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출 금리 2%에서 3%밖에 안 되죠. 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 주택금융보증 같은 경우는 2억 2천까지가 한도고 SGI 보증 같은 경우는 5억까지 가능한 전세대출입니다.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빚을 쉽게 내게 하는 빚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됐어요. 3억짜리 전세 같은 경우 2억 1천까지 대출이 되죠. 그러니 예전에 오피스텔 살던 사람도 3억짜리 아파트 전세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9천만 원만 있으면 지금 내는 월세보다 훨씬 적은 이자 비용으로 전세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대출 마구마구 냈죠. 7억짜리 전세 같은 경우 5억 대출 받으면 2억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세금의 20-30%만 있으면 월세보다 비용은 훨씬 싸고 더 컨디션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이 대출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게 120조가 됐어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죠. 전세자금 대출. 5대 시중은행 기준에서 작년 하반기에 100조 넘었다고 기사 나왔는데 반년 만에 20조 더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계부채 폭탄이 생성이 됐어요. 계속된 저금리로 금리 인상 시기를 실기하고 이 지경에 이르고 났는데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더 연장이 됐고 사람들은 빚을 자유자재로 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냥 이걸 방치한 거나 다름없어요. 금리 올려야 될 때 오히려 내리고 대출 규제해야 될 때 오히려 완화해 주면서 빚의 크기를 늘렸습니다. 이 탓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핀셋만 들이대고 정책을 한다고 해놓고 유예하고
솜방망이 대처, 엇박자 나는 대처로 정책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빚내는 게 답이라며 더 빚을 내게 했어요. 금융권에서도 정부가 규제 안 하니까 돈 굴려야 되니까 마구마구 돈을 빌려줬어요. 대출 총량 규제 한다고 하고 차주별 DSR 적용한다고 하고 은행에 대한 감독을 더 엄격하게 한다고 해놓고 그걸 아주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익을 봐야 되는 은행들 대출 마구잡이로 내줬습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 성역이라는 핑계로 내달라면 원하는 만큼 계속 내줬어요. 그 결과 이렇게 빚이 늘어났습니다. 감당 수준 이상으로 늘어났죠. 2000에 80 월세 살던 사람이 3억 전세를 간 상황입니다. 3억짜리 전세로 받쳐주니까 미분양 잔뜩 나던 집의 집들이 팔려 나갔어요. 신용대출로 갭자금을 마련한 사람들이 와서 집주인이 됐습니다. 부실나면 보증보험이 1차적인 책임이고 거기서도 못 막으면 결국 세금으로 메꿀 수 없는 빚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DSR 규제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기 전에 다 땡겨 갔어요. 그러니 자기 소득으로는 앞으로 돌아올 규제를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와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고 하고 또 말풍선을 띄우고 있는데 계속 겁만 주고 있는 사이에 빚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기사 나왔죠. 전세 대출도 조이고 DSR 규제도 당기겠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당국이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실행될 때까지 언제 될지 몰라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전세 대출 줄이면 안 된다고 뻔한 변명을 언론들은 대고 있죠. 서민을 위한 대출인데 이거 줄이면 어떡하냐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진정 서민을 위하는 길, 빚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빚구덩이를 피하게 하는 게 정말 서민을 위한 길이에요. 근데 또 휘둘리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 규제할 계획이 없다, 뭐 예외로 둘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제 결자 해지의 자세로 덤벼들어야 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시점이에요. 불이 나서 전부 다 타버린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산불의 비유를 했었죠. 그 산불을 꺼트리지 못하고 이제 대부분의 산을 태웠어요. 지금 남은 건 시종자 보관해 놓고 있는 창고라도 지키는 일입니다. 다 타버리고 난 시장에 다시 씨라도 뿌리려면 이거라도 지켜내야 하는 게 지금 당국의 역할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고 회피하고 또 미뤄뒀던 사람들이 결자 해지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말풍선만 띄우지 말고 제발 강력하게 조속히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